최근에 ETF 승인을 받음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자산의 성격을 띠게 된 거죠. 그리고 이더리움 또한도 350만 원을 돌파했다는 점에서 이 사기가 되는 거는 이런 코인들은 사기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게 사기냐면 항상 이것을 표방한 가짜가 나타나기 때문인 거죠. 맞지 않습니까? 사기의 기본 원칙은 가짜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이것들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인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요것만 딱 보시면 돼요. 코인은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가 코인, 그리고 두 번째가 토큰이라고 분류가 돼요. 코인은 뭐냐면 비트코인, 우리가 이야기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트론, 그 다음에 클레이튼, 뭐 솔라나 같은,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 자체적인 블록체인을 생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블록체인을 생성. 그 말은 자체적으로 블록체인을 생성해서 거기에 데이터를 담고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시스템을 우리는 메인넷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메인넷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코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체 메인넷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체적인 기술과 자금력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 시스템을 만드는데 적어도 300억에서 예전에는 300억 정도 들어갔는데 지금 한 100억 이상, 그리고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코인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뭐 100억을 가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더리움 기반에서 이더리움 메인넷을 빌려 쓰는 형태를 띠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토큰이라고 하고, 최근에 이더리움이 초창기에 나왔을 때는 이더리움 기반 아니었으면 블록체인 사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A부터 ZZ까지 수많은 토큰들이 생성됐고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코인은 어디 가서 쓰여야지만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것을 생태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코인의 비즈니스는, 코인의 생태계는 오로지 수수료가 전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더리움 기반의 토큰이 누군가한테 전송될 때마다 필요한 게 수수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그냥 코인의 생태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남의 메인넷을 빌렸으니까 생태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기네들만의 생태계를 붙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게임을 붙이고, 그 다음에 쇼핑을 붙이고, 그 다음에 뭐 여행을 붙이고, 뭐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게임 회사가 이 토큰을 발행해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면은 정상적인 사업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쇼핑하는 회사, 쿠팡이 토큰을 발행하면은 그 쇼핑은 토큰은 되겠죠. 하나투어가 토큰을 발행하면은 그 사업은 됩니다. 왜냐하면 자체에 비즈니스가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 토큰화 사업을 붙이면은 모든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돌아가요. 근데 이 토큰을 발행하는 회사는 거꾸로 돼 있다. 우리가 게임을 만들 거고요. 쇼핑몰도 만들 거고요. 여행사도 할 겁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게임 하나 만드는데 요즘 2천억에 3천억이 들어가요. 맞지 않습니까? 쇼핑몰을 하나, 쿠팡 정도를 하는데, 아니면 뭐 티몬이라든지 이런 데를 하는데도 적어도 1,00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투어 이런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도 1,00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토큰을 세일해가지고 게임도 만들고 쇼핑도 하고 여행도 해야 되는데 토큰이 안 팔린다. 맞췄어요. 그림은 좋아요. 근데 안 팔린다. 그럼 여기에서 판매 방식을 어떻게 바꾸냐면 네트워크 형태의 방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일명 다단계. 다단계 형태로 토큰을 판매를 하기 시작을 해요. 자, 우리 토큰이 이런 짜리가 비트코인이 8천만 원 갔으니까 우리 토큰도 8천만 원 갈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런 짜리를 팔아요. 근데 이 다단계에서는 사람들이 본인한테 떨어지는 수당이 없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죠. 맞잖아요. 그러면 이 다단계에서 몇 프로까지 푸냐면 대략 80에서 90%를 수당으로 풉니다. 그러면 자, 게임 회사를 하기 위해서 1,000억을 팔아야 되면 1,000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1,000억을 팔았어요. 근데 수당 나가고 하니까 얼마 남죠, 회사에? 200억이 남죠. 게임 하나 만드는데 1,000억이 들어가는데 1,000억짜리 게임을 만들어야 되는데 200억 가지고 1,000억짜리 게임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못 만들죠. 그러니까 이 토큰이 항상 사기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돈의 최소 단위는 얼마입니까? 사장님의 은행 잔고의 마지막 숫자는 얼마예요? 1원이죠. 우린 1원이 항상 최소 단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래소를 가니까 0.1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0.01원이 있는 거예요. 0.001원이 있는 겁니다. 내가 1원을 100만 원씩 샀는데 코인 가격이 이렇게 처박혔어요. 바로 100만 원이 만 원이 되고 1,000원이 되고 어느 순간 거래가 되지 않으니까 휴지 조각이 되는 거예요. 모든 한국에서 하는 코인 비즈니스는 거의 대부분의 저는 말씀드렸어요. 99.9%가 이러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리고 회사는 이 200억을 가지고 도망을 가버리죠. 그러면 정상적인 사업이 되겠습니까? 정상적인 사업이 안 되잖아요. 그럼 팔라디움은 어떤 걸 하려고 이 시스템을 만들었냐면 저희는 애초에 블록체인이 가장 접목하기 좋은 곳은 금융 서비스입니다. 우리 PLB를 좀 적어볼까요? PLB는 애초에 금융 서비스를 블록체인에 접목하기 위해서 자체 메인넷을 만들었어요. 자, 그럼 금융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왜 팔라디움 자체 메인넷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채굴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채굴기만 있으면 언제든지 채굴기를 돌려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채굴기를 돌림으로 인해서 이더리움의 블록을 검증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그럼 내가 채굴기를 전 세계에서 51%를 다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내가 모든 데이터를 검증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 맞지 않습니까? 근데 금융 서비스에서는 금융기관이 농협에서 만약에 거래가 일어나는 것들은 누가 검증을 하죠? 농협이 검증을 하죠. 맞지 않습니까? 신한은행에서 발생되는 거래는 전부 다 신한은행이 검증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PLB는 자체 검증 시스템에다가 어소라이즈를 보죠. 어느 특정 기관이 그 데이터들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러면 이게 금융회사가 될 경우에는 금융회사에서 하는 뭐 대출이라든지 이런 서비스 안에서도 금융회사가 데이터를 다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기관에서 말하는 CBDC에서도 정부가 그 데이터를 다 검증하는 거예요. 그런 보안을 가지고 있는 게 팔라디움 메인넷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금융 서비스 중에 어떤 게 저희는 접목을 했냐면 우리는 이 단어에 조금 집중을 했습니다. CBDC. 중앙은행에서 만든 디지털 커런시.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그리고 전 세계의 지금 현재 95% 국가들이 CBDC 형태로 바꾸고 있어요. 그럼 CBDC가 뭔데? 왜 필요한데?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우리가 한국은행에서 돈을 조폐공사에서 찍을 때 비용이 듭니까? 조폐공사에 돈 찍을 때 잉크 들어가고 종이 들어가고 뭐 식별 그거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한국은행에서 찍었어요. 조폐공사에서 찍었어요. 돈을 보낼 때 돈이 들어가죠. 운반비라는 게 발생을 하죠. 그리고 돈이 쭉 유통되다가 돈이 뭐 찢어진 지폐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모아가지고 소각을 하죠. 그때도 전부 다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부에서 디지털 화폐 형태로 발행을 할 경우에는 발행을 할 때도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돈을 이동시킬 때도 돈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 돈을 소각할 때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국내에서 통화량을 완벽하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통화량. 통화량에 따라서 물가를 몇 프로 인상할지, 금리를 몇 프로 할지, 통화량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들어가서 안 나오니까. 맞잖아요. 시중에 유통되는 돈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디지털 화폐로 유통을 하면 누군가의 지갑에서 현재 얼만큼의 돈이 얼만큼 유통되고 있고 이게 얼만큼 쓰여져 있고 언젠가는 돌아올 돈이 얼마다라는 걸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CBDC 형태로 가는. 그리고 플러스 지하 자금이 숨을 수가 없겠죠. 돈이 계속 어딘가에 누구 지갑에는 계속 들어가 있는 걸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다. 이게 어디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하냐면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시작. 왜냐하면 중국은 디지털 화폐가 가장 필요한 나라예요. 왜냐하면 전 국민이 카드를 만들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알리페이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미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와 알리페이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또한도 이제 24년도에 올해죠. CBDC를 시작을 해요. 근데 대한민국과 중국은 자금력과 기술력이 있으니까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 먼 나라의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CBDC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과 자금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희 팔라디움은 이러한 금융 후진국 CBDC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융 후진국은 왜 CBDC가 필요하냐? 이 CBDC 하나가 어떠한 혜택을 받는지를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여행 가면 제일 먼저 뭐 하죠? 표 끊고 이런 거 떠나서 은행 가서 환전하죠. US 달러를 환전해서 룰루랄라 갑니다. 근데 우리가 그 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얼마 이상이다? 만불을 넘어가지 못한다.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나라 여행 가가지고 상점 가서 상점 주인들한테 US 달러 캐시를 주고 우리는 서비스와 제어를 받았어요. 그럼 이 상점 주인들은 돈을 다시 어떻게 하냐면 은행에다 갖다 넣어요. 달러는 이렇게 유통되면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근데 이런 금융후진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 상점주인들이 달러를 받았는 걸 정확하게 신고를 할까요? 정부는 세금으로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금이 잘 안 걷어지는 현상이 발생.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은 항상 다른 나라 가지고 원조를 받으면. 근데 여기에다가 CBDC 하나를 넣어보자고요. 그 나라 정부가 그 나라에서 쓸 수 있는 디지털 화폐를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겁니다. 보증 또한도 정부가 보증하는 거예요. 정부가 CBDC를 발행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은행 가서 환전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비자 마스터 카드를 가지고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쓸 수 있는 디지털 화폐를 내가 10,000불을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판매자는 정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비자로 10,000불을 결제했으면 비자에서 정부에다가 10,000불을 넣어주겠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외화 보유고예요. 아까 전에는 달러를 정부가 가질 수 있는 여력이 없었어요. 근데 디지털 화폐를 발행함으로 인해서 결제되는 금액이, 관광객들이 쓰는 금액이 전부 다 정부의 은행 계좌에 쌓이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상점 가서 US 달러 디지털 화폐를 주고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그럼 이 상점 주인들은 모두 다 디지털 형태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정부는 이 상점 주인들이 얼마를 벌었는지, 얼마를 수입을 얻었는지 알 수가 있죠. 세금을 거둘 수가 있게 돼요. 그럼 정부는, 이러한 정부는 달러도 외화도 보유하게 되고 세금도 거둘 수 있게 되면 기존에는 원조를 받아오던 국가에서 차관을 들여올 수 있는 국가로 정부의 경제 구조가 바뀐다라는, 그냥 디지털 화폐를 하나 도입함으로 인해서. 그러면 이 차관 들어왔던 거 가지고 공항 늘리고 도로 닦고 하면서 정부의 경제 성장이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이 디지털 화폐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은행 계좌가 있을까요? 없겠죠. 개인들은. 상점 주인들이 전부 다 디지털 화폐로 결제를 하니까 정부 또한도 국민들한테 디지털 화폐로 월급을 주고, 그리고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줍니다. 바우처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 또한도 디지털 화폐로 결제를 하고, 굳이 내가 은행에 가지 않더라도 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갑에 탈중앙화 금융을 결합해서 예금을 하고, 예금을 해서 이자를 받고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금융 포용이라고 이야기해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금융 포용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팔라디움의 역할은 뭐냐? 아까 전에 팔라디움 코인의 생태계는 수수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PLB를 수수료로 내는 겁니다. 비자, 마스터가 돈을 버는 방법은 심플해요. 미리 비자와 마스터망을 다 깔아놓고 거기에 결제되는 금액의 일부를 계속 수익을 받아갑니다. 이 사람들이 거래를 할 때마다 전부 다 PLB를 수수료로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팔라디움은 채굴형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분 증명 방식이고, 저희 팔라디움 메인넷 안에는 총 10억 개의
PLB가 존재합니다. 여기에는 최초 이러한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에코 물량 5억 개 그리고 팀 물량, 뭐 마케팅 물량 쭉 배분되어 있고 세일즈 되는 물량은 전 세계 7% 7천만 PLB만 세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분 증명 방식은 코인의 유통량은 총 10억 개잖아요. 10억 개가 나와서 거래소에서 유통되면은 거래소 가면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스테이블하게 유지되겠죠.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재단은 코인 가격이 올라야 돈을 벌죠. 그래서 저희는 이 발생되는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소각을 하는 거예요. 소각. 지워버린다는 거죠. 이 시스템에서 계속 차감이 되게끔 하는 겁니다. 발생되는 거 지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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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지워서 어디까지 지우냐면 이거를 다 지워요. 다 지우고 총 마지막 남는 7천만 PLB가 남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소각을 한다는 시스템. 잠시만요. 네, 실장님. 네네, 말씀하십시오. 네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주차 등록? 네, 처음 해보는데. 등록 하실 줄 아십니까? 번호만 알려주시면. 네. 2975. 어? 2975. 잠깐만.